어디 가려고요? 몰라, 그냥 멀리. 강원도 가세요. 산으로.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날 밤, 만약 제가 그 아이에게 김밥 반주를 건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강원도 산속 어딘가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제 뱃속 아이도. 하지만 저는 건넸습니다. 추운 새벽길에서 저보다 더 작고 더 추워 보이는 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이는 제게 쥐어줬습니다. 인재행 버스표 한 장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티켓이라는 걸.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아울러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나라입니다. 그날 19살이었습니다. 임신 5개월. 왼쪽 뺨에는 보랏빛 멍. 주머니 안에는 구겨진 지폐 몇 장과 동전이 전부였습니다. 세어보니 27,000원이었습니다. 개부 박기철의 주먹이 제 왼쪽 뺨을 강타한 건 밤 11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술 냄새, 욕설, 그리고 벽에 부딪히는 소리. 그 집에서 일상처럼 반복되던 소리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순자는 막지 않았습니다. 막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옆집이 들을까봐 기철의 팔을 잡아당겼을 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저를 향하지 않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낡은 점퍼 하나를 걸치고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것이 없었으니까요. 새벽 거리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방향도 없이 그냥 그 집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만. 1시간쯤 걸었을까요? 배가 고팠습니다. 아니, 배가 고프다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뱃속 아이가 고팠다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임신 5개월. 아이는 아직 제 사정을 몰랐습니다. 길가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새벽 장사를 하는 작은 포장마차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김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27,000원. 김밥 2줄에 2,000원을 내고 25,000원이 남았습니다. 포장지에 쌓인 김밥을 품에 안고 다시 걸었습니다. 따뜻한 게 손에 느껴졌습니다. 그때서야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게 이렇게 낯설다니 싶어서.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터미널 불빛이 멀리서부터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터미널 입구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계단 옆 구석에 웅크린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힘들었으니까요. 남을 돌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멈췄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12살, 아니 어쩌면 더 어릴 수도 있었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에 운동화는 밑창이 달아 있었고 무릎을 껴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향한 경계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품 안에 김밥을 꺼냈습니다.
두 줄 중 한 줄을 떼어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먹어. 추울 텐데. 아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먹는 모습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저는 남은 김밥 한 줄을 조금씩 뜯어 먹으며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추위를 버티는 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김밥을 다 먹은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그냥 멀리.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하늘은 아직 까만데 별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강원도 가세요. 산으로. 저는 멈칫했습니다. 왜? 아이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 오두막이 있어요. 잣나무 숲 안에. 거기로 가면 돼요. 거기가 누나 갈 곳이에요.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아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하지만 묻기 전에 아이가 먼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버스표였습니다. 인재행. 그날 첫 차. 저는 버스표를 들고 아이를 봤습니다. 이게 어디서?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는 없었습니다. 계단 옆 구석, 아이가 앉아있던 자리.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닥만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터미널 앞 인적 없는 길목에서 아이가 어디로 사라질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 안에 버스표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온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이상함을 분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27,000원에서 2,000원이 빠져 25,000원이 남았고 손에는 인재행 버스표가 있었고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병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오래전 꿈에서 스친 것 같은 이름. 강원도, 산, 잣나무 숲. 저는 그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아서. 첫 차는 새벽 6시였습니다. 터미널 벤치에 앉아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추웠습니다. 배가 불렀는데도 몸이 떨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처음으로 뱃속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방법을 찾을게. 약속해. 아이가 그 말을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약속을 한다는 건 살아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버스는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창밖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건물들이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습니다. 겨울산은 회색이었습니다.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군 채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눈이 조금 쌓인 곳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를 쫓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막지 않았고 기철은 아침이면 술에서 깨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찾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게 슬픈 일인지 다행인 일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인제에 도착한 건 오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서울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공기. 마을이 끊기는 지점에서 나라는 계속 걸었습니다. 지도는 없었습니다. 잣나무 숲을 향해 산으로 그냥 걸었습니다. 사흘을 걷는 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틀째 밤 계곡을 건너다 미끄러졌습니다. 비닐봉지가 검은 물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여벌옷, 과자 몇 봉지, 그리고 초음파 사진까지. 남은 것은 몸에 걸친 점퍼와 교회 수거함에서 얻은 두 치수 큰 등산화뿐이었습니다. 사흘째 굶주림이 이상한 가벼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걷는 건지 떠가는 건지 모를 감각. 나뭇가지가 뺨을 긁어도 아픔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결에 냄새가 실렸습니다. 장작 연기였습니다. 능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잣나무들에 둘러싸인 통나무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도에도 없는 오두막.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틈새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내려갔습니다. 처절한 갈망과 오랫동안 길든 의심을 동시에 품고 그 오두막에 누가 있는지, 그가 저를 어떻게 맞이할지, 그리고 이 산이 저와 제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때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현관 앞에서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것이 제 몸이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흘을 걷고 굶고 미끄러지고 또 걷고 몸이 더 이상 앞으로 가기를 거부한 순간 저는 그 오두막의 문턱에서 쓰러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받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처음 느낀 건 따뜻함이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두꺼운 담요가 몸 위에 덮여 있었고 방 한켠에서 등유 랜턴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천장의 나뭇결 무늬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다 멈췄습니다. 3미터쯤 떨어진 곳에 낡은 의자가 있었고 거기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야윈 몸에 두꺼운 면 셔츠를 걸친 남자. 그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위협이 아님을 몸으로 말하는 거리였습니다. 저를 가두거나 잡으려는 사람은 그렇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오래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바닥에 양철 컵을 밀어 놓았습니다. 천천히 마셔. 토할 수 있어. 뜨거운 사골 육수였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목구멍부터 위장까지 열이 퍼졌습니다. 사흘 만에 제대로 된 것을 마시는 기분이 어떤 건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임신했어요. 설명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당신이 베풀 친절에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다는, 미리 알고 결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노인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알아. 걸어올 때 봤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아버지는 있냐고, 왜 혼자냐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최봉수였습니다. 뒷방에 간이 침대가 있다고, 오늘 밤은 자고 아침에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간이 침대에 누워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리고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울지 않고 잠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수 씨는 이미 일어나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문가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뭘 도우면 될까요? 봉수 씨는 잠시 저를 보더니 불쏘시개 한 다발을 건넸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도 지났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봉수 씨도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불을 지피고 눈을 녹여 물을 만들었습니다. 봉수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저녁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도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채워야 할 침묵이 아니라 그냥 있어도 되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봉수 할아버지를 보며 배웠습니다. 불 지피는 법, 물 깃는 법, 올무 놓는 법.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라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혼자 불을 피우는데 성공했을 때 봉수 할아버지가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게 칭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7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였습니다. 봉수 씨가 낡은 가죽 일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읽어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 저는 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봉수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사실적인 목소리로 피를 토하고 있어.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 저는 일지를 든 채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봉수 할아버지는 제 시선을 받아내면서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산에 있는 걸 누군가 지켜야 해.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서랍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례. 읍내 식당 주인이야. 내가 미리 부탁해둔 사람이야. 아이 낳을 때가 되면 이 번호로 연락해. 반드시.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봉수 씨가 직접 부탁한 거예요? 저에 대해서? 응. 내가 오기 전에.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봉수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어떻게 제가 올 걸 알았냐고 물으려다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는 이미 일지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태호, 아들, 행방불명. 저는 그 이름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태호는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가족을 떠났다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이병수는 제 친할아버지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랜턴은 여전히 흔들리고 바깥에는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 오두막을 지은 사람이 제 할아버지라는 것, 이 산을 지키려 한 사람이 제 피를 나눈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저를 이곳으로 보낸 그 소년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인재행 버스표, 이병수 할아버지 오두막. 거기가 누나 갈 곳이에요.
저는 담요를 끌어안고 뱃속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 우리 왔어. 집에. 다음 날 아침 저는 봉수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병수 씨가 제 친할아버지예요. 봉수 씨는 된장국을 떠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알았어. 언제부터요? 내가 걸어올 때부터.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봉수 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는지. 어차피 그 사람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때,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국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그날따라 유난히 안쪽 깊은 곳까지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오두막이 달리 보였습니다. 바닥에 깔린 돌들, 창문 틀의 나무결, 지붕을 받치는 들보, 이병수 씨가 직접 고르고 쌓고 깎은 것들. 저는 그것들을 손으로 짚어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30년이 넘은 것들이 주는 묵직함이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병수 씨가 혼자 지었어. 나는 가끔 와서 봤을 뿐이야. 할아버지를 잘 아셨어요? 같이 산을 다녔지. 오래전에.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에 긴 시간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이 외딴 오두막을 지키며 살아온 이유, 제가 오기 전에 박술래 씨에게 미리 부탁을 해둔 이유, 모두 이병수 할아버지와 이어진 실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 잣나무 숲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사는 회색이었지만 잣나무만은 푸른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봉수 씨가 일지 옆에 열쇠 하나를 놓았습니다. 낡고 묵직한 쇠 열쇠였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닳아서 반들거렸습니다. 누군가 오래 자주 만졌다는 흔적. 내일 보여줄 게 있어.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봤습니다. 열쇠를 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여는 것인지, 이 오두막 어디에 그 자물쇠가 있는지. 하루 종일 보았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문 같은 건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봉수 씨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일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펼쳐졌습니다. 1983년에 발견, 은폐된 증거, 강태준의 이름, 그리고 그 열쇠가 무엇을 열 것인지.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처음 느끼는 태동이었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움직임. 마치 저도 궁금하다고, 어서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이 산이 품고 있는 비밀이 내일 드디어 제 눈앞에 열릴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떴을 때 봉수 할아버지는 이미 마당에 나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꺼운 면 점퍼를 걸치고 등에 커다란 짐을 진 채 살인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담요를 걷어내고 방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아침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어디 가세요? 봉수 할아버지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따라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신발을 깨었습니다. 교회 수거함에서 얻은 두 치수 큰 등산화, 그 무겁고
둔한 신발을 끌면서 봉수 할아버지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는 오두막 뒤편 잣나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었고 발밑에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가는 걸까? 어제 열쇠를 내밀면서 보여줄 게 있다고 했는데 이 추위에 이 이른 아침에 오두막에서 걸어서 한 10분쯤 됐을까요? 봉수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춘 곳은 낮은 바위 절벽이었습니다. 바위와 바위가 맞닿은 틈에 낡은 철문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쇠냄새가 났고 잔설이 문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 문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들여다본 사람이 아니라면 지나쳐도 그냥 바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어젯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그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물쇠에 꽂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뭔가 두껍고 단단한 것이 풀리는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사람 하나 서 있기에 충분한 높이, 좌우로 두 팔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폭. 봉수 할아버지가 가지고 온 짐에서 등유 랜턴을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자 흔들리는 불빛이 안쪽 벽면을 드러냈습니다. 선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파일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낡은 서류들, 지질조사 보고서, 측량 도면, 사진들. 이병수 할아버지의 30년이 정리된 채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낡은 군용 배낭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그 배낭을 들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열어봐. 저는 무릎을 꿇고 배낭의 버클을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두려워서인지 추워서인지 안에는 두꺼운 비닐 봉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꽉 묶인 채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눌러보니 뭔가 단단하고 납작한 것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5만 원권 묶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병수 씨가 남긴 거야. 내게 쓰라고. 봉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쌀 한 포대를 전하듯. 얼마예요? 30억. 30억. 그 숫자가 귀에 들어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저는 구겨진 지폐 몇 장으로 김밥 2줄을 사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2만 5천 원이 전 재산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너무 큰 것을 받으면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배낭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봉수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이병수 씨 손녀라는 증거도 없고 병수 씨는 제가 오기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봉수 할아버지가 제 눈을 봤습니다. 병수 씨가 남긴 편지가 있어. 이태호의 딸이 오면 그 아이에게 줘라. 그렇게 적혀 있어. 이태호. 제 아버지의 이름. 봉수 할아버지가 파일 더미 사이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세월에 바랜 흰 봉투였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지만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잣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서걱서걱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오두막으로 돌아와 군용 배낭을
방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봉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불을 지폈고 저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나이 들어 손이 떨리는 사람의 글씨, 하지만 또박또박 눌러 쓴 나라에게 제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3번을 읽었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태호가 집을 나간 이유를, 그 선택이 어떤 상처에서 비롯됐는지를, 그리고 혹시라도 그 아들에게 자식이 생긴다면 그 아이가 언젠가 이 산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산을 지켜다오. 내 아이와 함께.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 안쪽 어딘가가 먹먹했습니다. 울고 싶은 게 아니라 무거운 것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짊어지기로 결심하면 짊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무게였습니다. 뱃속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어젯밤에 이어 2번째 태동이었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두드림. 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들었지?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 생겼어. 그날 오후 봉수 할아버지가 기침을 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7주 동안에도 가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을 때 뒤쪽 방에서 긴 기침 소리가 들렸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냄비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벽을 짚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입에 대고 있었고 그것을 내리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묻어 있는 것을. 봉수 씨. 그는 손수건을 개어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피를 토하고 있다고 말한 건 1달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왜 저는 못 본 채 했을까요? 보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저도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봉수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박술래 번호 갖고 있지? 네. 어느 날은 내가 직접 읍내로 내려가야 할 거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이 산을 혼자 지키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봉수 할아버지가 다시 눈을 감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야윈 얼굴에 오후 햇살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월이 깊이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외딴 산에서 혼자 기다려온 시간들이 그 주름 하나하나 안에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저였습니다. 27,000원과 뱃속의 아이와 보랏빛 멍 하나. 그것이 전부였던 저에게 이제는 30억이 생겼고 이 산이 생겼고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인제에 오기 전 저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서도 이방인이었고 세상 어디서도 제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처음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가 편지를 쓰던 그 날부터. 그날 밤 저는 오두막 창가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잣나무 숲이 어둠 속에서 검은 윤곽으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소량이 실려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박술래 씨의 전화번호를 손바닥에 옮겨 적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건넨 그 종이가 다를까봐.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산이 무엇인지를. 이병수 할아버지가 왜 30년을 혼자 지켰는지를. 일지에 적혀 있던 이름 강태준, 강진건설. 그자가 이 산을 원한다는 것을. 아직 그 이름이 얼마나 두려운 이름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읍내에서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낮추는지, 이 산의 희토류가 얼마나 큰 이권인지.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산을 지킬 것이라고. 이병수 할아버지가 혼자 못다한 일을, 봉수 할아버지가 이어온 그 일을 이제 제가 받아들겠다고. 19살, 임신 5개월, 겨울 산속 외딴 오두막.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창문 너머 잣나무들이 바람의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뱃속 아이가 또 한 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손바닥으로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지킬게. 이 산도 너도. 봉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이틀을 누워 있었습니다. 기침은 밤새 계속됐고 새벽이 되면 잠깐 잦아들다가 해가 오르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일어나 물을 데우고 방문 앞에 양철 컵을 놓고 다시 들어오는 일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는 컵을 받아들긴 했지만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원래 없는 사람이니까 그게 당연했지만 그날은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달이 지났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읍내 다녀와라.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봤습니다. 혼자요? 순례한테 가. 미리 말해뒀다고 했잖아. 처음으로 혼자 산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오두막에 온 뒤로 한 번도 이 산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수 할아버지의 상태가 더 두려웠습니다. 등산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읍내로 내려가는 길을 간단히 그린 약도였습니다. 선 몇 개와 이정표가 되는 나무 이름들. 저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겨울 산을 혼자 내려가는 것은 올라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올라올 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시간 남짓 걸었을까요? 나무들이 성기어지기 시작하더니 마을 지붕이 보였습니다. 회색 기와와 슬레이트가 섞인 소담한 읍내였습니다. 도로가 좁았고 오가는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박술래 씨 식당은 약도에 적힌 대로 버스 정류장 맞은편이었습니다. 간판이 수수했습니다. 손으로 쓴 듯한 글씨로 술래네 밥집. 문을 밀고 들어서자 된장 끓이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에 손님이 2명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서 식사 중인 중년 남자 2. 카운터 뒤에서 국자를 적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앞치마에 묻은 된장 자국, 눈가에 잔주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 자체는 선명했습니다. 사람을 한번 보면 놓치지 않을 것 같은 눈. 그 눈이 저를 훑쳤습니다.
뺨에 멍이 거의 가셨지만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고 배가 불룩했고 옷은 남의 것처럼 컸습니다. 그 전부를 그 눈이 담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봉수 씨가 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국자를 냄비에 걸쳐놓고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앉아요. 밥 먹었어요? 박술래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봉수 할아버지처럼 과묵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봉수 할아버지의 침묵이 산처럼 고요한 것이라면 박술래 씨의 침묵은 부엌처럼 부지런한 것이었습니다. 뭔가를 하면서 침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나왔습니다. 된장국, 두부조림, 김치, 나물. 저는 먹으면서 울 것 같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산에서 지내는 동안 봉수 할아버지가 해주는 밥이 소박하지만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차려준 밥상이라는 게 이상하게 목구멍 언저리를 간지렸습니다. 박술래 씨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임신 몇 개월이에요? 7달쯤 됐어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저도 놀랐습니다. 인제에 올 때는 5달이었는데 벌써 2달이 더 지난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보낸 시간이 그렇게 흘러 있었습니다. 박술래 씨가 잠깐 제 배를 봤습니다. 병원은요? 못 갔어요. 짧은 침묵. 다음 주에 같이 가요. 차 내가 댈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를 묻지도 왜 산 위에 혼자 있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주에 같이 가자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친절은 질문 없이 옵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고 처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내미는 손. 그런 손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봉수 씨 요즘 어때요? 박술래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틀째 누워 있다고, 피가 섞인 기침을 한다고. 박술래 씨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보자기에 뭔가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반찬통들, 약봉지, 누룽지. 그것들을 보자기에 차곡차곡 넣는 손이 빨랐습니다. 망설임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나도 같이 올라갈게. 저는 놀랐습니다. 식당은요? 점심 지났어. 저녁 전에 내려오면 돼. 그렇게 박술래 씨는 앞치마를 벗고 점퍼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번쩍 들어 어깨에 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던 사람처럼. 올라가는 길에 박술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봉수 씨랑은 오래됐어요. 내 남편이 인제서 나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산에서 봉수 씨를 만났대요. 그 뒤로 우리 집에 가끔 내려왔어요. 남편분은요? 10년 전에 갔어요. 짧게 끊겼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봉수 씨가 가끔 내려와서 밥 먹고 갔어요. 말은 별로 없는 사람인데 있으면 든든한 사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주는 든든함이 어떤 것인지. 나라 씨는요? 어디서 왔어요?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술래 씨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밑에 눈을 주의하라고, 저쪽 바위 옆으로 돌아가면 덜 미끄럽다고 그런 말만 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는 박술래 씨를 보자 처음으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놀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가움도 그 표현 방식이 그 사람답게 작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박술래 씨는 보자기를 풀어 부엌 찬장에 반찬을 넣고 약봉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봉수 할아버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쭉 이어지는 동작이었습니다. 자연스럽고 군더더기 없는 병원 가야 해요. 봉수 씨. 됐어. 안 됐어요. 짧은 다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술래 씨가 지는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 말이 대단한 양보라는 걸 저는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해 볼게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 이미 결심한 것이니까요. 박술래 씨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오두막 부엌에서 뚝딱뚝딱 소리가 났고 곧 된장찌개 냄새가 방까지 퍼졌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반쯤 일어나 앉았습니다.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두막에 이런 저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셋이서 둘러앉아 숟가락 소리 내며 밥을 먹는 것.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아도 빈자리가 없는 느낌. 저는 그 저녁 내내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게 가족이구나 싶은 기분.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오래 알아온 것도 아닌데 그냥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덜 무서워지는구나 싶은. 박술래 씨가 내려갈 채비를 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읍내병원. 나 아침 8시에 차 갖고 산 입구에 있을게요. 감사해요. 고맙긴. 봉수 씨가 부탁한 거예요. 봉수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 사람은 된장국을 뜨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끝이 조금 붉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박술래 씨가 내려가고 난 오두막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봉수 할아버지는 누웠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3사람분의 그릇을 닦으면서 아까 그 저녁 풍경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이 산에 봉수 할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읍내에 박술래 씨가 있었습니다. 나라에게 전화번호를 전해줄 만큼 봉수 할아버지가 미리 부탁을 해둔 사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차린 밥상을 내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병수 할아버지의 일지에는 또 다른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을 알고 이 산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뱃속 아이가 유난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배에 손을 얹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뭇결 무늬가 랜턴 불빛에 흔들렸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가 손으로 깎아 얹은 들보들. 이제 뭘 해야 할까? 30억이 있었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강진건설의 불법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수 할아버지가 많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술래 씨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산을 지키려면 저 혼자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의 기록을 세상에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일지 마지막 페이지에 희미하게 적힌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원주 김미숙 변호사. 내일 박술래 씨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지.
창밖 잣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여전히 서걱서걱 그 소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산이 저를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숙 변호사를 처음 알게 된 건 박순례 씨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화요일 오후 읍내 식당 구석 자리에서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저는 그 이름을 꺼냈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 일지 마지막 페이지에 희미하게 적혀있던 이름. 원주 김미숙. 박순례 씨가 숭늉 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알아요. 그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원주에서 환경 전문 변호사로 일해요. 10년 전쯤인가 강진건설이 인제 쪽 산림에 채석장 허가 내려고 할 때 주민들 편에서 싸웠던 분이에요. 결국 허가 막았고 그분이 지금도 원주에 있어요? 있을 거예요. 연락처는 내가 알아볼 수 있어. 박순례 씨는 그날 저녁 전에 번호를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그냥 번호만. 이병수 할아버지 일지에 그 이름이 적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혼자 싸우면서도 언젠가 누군가 이 싸움을 이어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30년을 혼자 기록한 사람이 마지막 페이지에 남긴 이름. 그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김미숙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오두막 마루에 앉아 오전 햇살이 잣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시간에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쓸데없이 부드럽지 않은, 하지만 날카롭지도 않은, 사람을 경계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병수의 손녀라고, 오두막에 있다고, 일지가 있다고. 수화기 저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지요? 네. 1983년부터 쓴 것들이요. 지질조사 기록이랑 강진건설 관련 서류도 있어요. 이번엔 긴 침묵이었습니다. 직접 봐야겠어요. 제가 주말에 올라가도 될까요? 김미숙 변호사가 온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반나절을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례 씨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두막 마루에 넷이 둘러앉아 이병수 할아버지의 일지와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김미숙 변호사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짧은 머리, 안경 너머의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서류를 집어드는 손이 빨랐고 읽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정확히 보는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도 박순례 씨도 저도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김미숙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그리고 다시 뜨고 저를 봤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이에요.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1983년 이병수 할아버지는 국토부 위탁지질조사원으로 이산 일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희토류 광맥. 당시 시세로도 수백억 원 규모였고 지금은 수조 원을 넘을 수도 있는 양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지 석 달 만에 이병수 할아버지는 팀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강진광업이 그 산 일대에 대한 채굴권을 취득했습니다. 지금의 강진건설 전신 회사였습니다. 대표는 강태준의 아버지 강진호.
이병수 할아버지는 항의했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여러 기관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디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원본 보고서는 어느 순간 사라졌고 이병수 할아버지 이름은 조사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이병수 할아버지는 혼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이 일지는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어요. 특히 여기 원본 보고서 사본이 있네요. 김미숙 변호사가 낡은 복사지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는지 아세요? 봉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병수 씨가 제출하기 전에 복사해뒀어요. 혹시 몰라서. 김미숙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깊게. 혹시 몰라서. 그게 지금 30년이 지나 쓸 수 있게 된 거네요. 이병수 할아버지가 두려워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혼자 거대한 것과 싸우면서. 그런데도 복사본을 만들어뒀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서. 강태준의 이름이 나온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금 강진건설 대표 강태준은 강진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았고 최근 이산 일대의 콘도와 케이블카 개발 계획을 인제군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허위 서류로 통과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산이 개발되면 광맥은 영영 묻혀요. 아니, 더 정확히는 강태준 측에서 개발 과정 중에 채굴권도 같이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했어요. 이미 내부적으로. 저는 물었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김미숙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이 서류들이 있으면. 하지만 강태준은 이 지역에서 큰 사람이에요. 건설뿐 아니라 정치, 지역 언론까지 연결돼 있어요. 싸우면 조용히 안 끝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병수 씨가 30년을 혼자 버텼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소. 그 말에 마루 위에 앉은 넷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김미숙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정리하면서 저를 봤습니다. 나라 씨, 이 일을 하려면 이름을 내걸어야 해요. 이병수 씨 손녀로서, 법적 상속인으로서 그게 가능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긴 생각이었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계부한테 맞고 도망쳐 나온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처음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게요. 두렵지 않았냐고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의 이유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김미숙 변호사가 내려가고 난 오두막은 아까와 같은 공간인데 달라 보였습니다. 서류들이 마루에 펼쳐진 채로 있었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쌓은 것들, 혼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봉수 할아버지가 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야윈 손으로 가장자리를 가지런히 맞췄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봉수 씨,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 강태준이요. 그쪽에서 뭔가 해오면. 봉수 할아버지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병수 씨는 더 무서운 상황에서도 기록했어. 나는 그걸 옆에서 봤고. 짧은 침묵.
무서운 거랑 하는 거랑은 별개야. 저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오래 담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산에 희토류가 있다고. 이병수 증조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지키려 했다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았다고 말하면서 처음으로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면 이 산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강태준은 아직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잣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서걱서걱. 그 소리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강태준이 우리를 안 것은 김미숙 변호사가 군청에 서류를 제출한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 명의의 산림 소유권 확인 신청, 채굴권 무효화 청원, 환경영향평가 허위 서류 고발장, 세 가지를 동시에 넣었습니다. 김미숙 변호사는 조용히 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어차피 드러날 싸움이라면 먼저 판을 크게 벌이는 쪽이 낫다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사흘 만에 마당에 나왔습니다. 찬 공기를 마시면 기침이 덜하다며. 저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고 뱃속 아이는 아침마다 습관처럼 발길질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배를 토닥이면서 국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봉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라야.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단단하게 눌린 것 같은. 저는 부엌문을 열었습니다. 잣나무 숲 아래쪽 오두막으로 올라오는 산길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둘이 아니었습니다. 4명. 짙은 색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걸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앞에 선 한 명은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마당 가운데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에 선 남자가 오두막 살인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50대 잘 다듬어진 머리, 비싼 점퍼. 인제 읍내에서 강태준을 본 적은 없었지만 저는 그가 누구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그 눈빛이 자기 것이 아닌 것 앞에서도 주인처럼 서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뒤로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팔짱을 끼거나 손을 앞에 모은 채로. 강태준이 봉수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임신한 배를 봤습니다. 그 시선이 훑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값을 매기듯 위협이 될 만한지 계산하듯. 최봉수 씨 맞으시죠? 봉수 할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진건설 강태준입니다. 얘기 좀 합시다. 봉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발이 떨렸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발바닥에 힘을 줬습니다. 강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군청에 제출된 서류들 보셨을 것 같아서요. 좋게 해결합시다. 이병수 씨 건은 이미 30년 전에 정리된 사안이고 법적으로도 유효 기간이 지났어요. 김미숙 변호사가 다른 의견이던데요. 저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강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학생이시죠? 이나라 씨.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 이병수 씨 손녀라고 주장하시는데 법적으로 그걸 입증하려면 꽤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개인 신상도 많이 드러나게 되고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내 과거를 꺼낼 수 있다. 그러기 싫으면 조용히 하라. 무릎이 굳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한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미성년 가출, 미혼 임신, 주민등록도 아직 서울로 되어 있는 상태. 강태준이 원하면 저를 이 산에서 내쫓을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그때 말했습니다. 볼일 다 하셨으면 내려가십시오. 강태준이 봉수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야위고 기침하는 노인을. 그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경멸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차가운 것. 계산. 최봉수 씨,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무리하게 이런 일에 엮이시는 게 도움이 안 될 텐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봉수 할아버지가 기침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봉수 할아버지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깨뼈가 느껴졌습니다. 너무 얇은 어깨였습니다. 강태준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류 봉투를 살인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협의로 해결하면 보상금도 넉넉히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3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잣나무 숲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봉수 할아버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기침이 가라앉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날 오후 박순례 씨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셋이 마루에 앉아 강태준이 두고 간 서류를 펼쳤습니다. 변호사 의견서처럼 꾸며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병수 명의 소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 30년 시효 소멸, 이 나라의 법적 상속인 지위 불인정 가능성. 박순례 씨가 그것을 읽더니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겁주려고 만든 거예요. 김미숙 변호사한테 보내봐요. 저는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김미숙 변호사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쪽 서류가 더 단단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이 마루 위에서 읽힐 때 셋 다 조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날 생겼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열이 났습니다. 기침이 밤새 이어졌고 아침에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봉수 할아버지는 눈을 뜨긴 했지만 초점이 흐렸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었더니 뜨거웠습니다. 저는 박순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올게요. 박순례 씨가 올라와서 봉수 할아버지를 보더니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표정이 다 말해줬습니다. 읍내 병원은 안 됐습니다. 원주 큰 병원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를 부축해 차에 태우는 동안 저는 오두막을 돌아봤습니다. 서류들이 바위 창고에 있었습니다. 열쇠가 있었습니다.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임신 8개월에 이 산을 비울 수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강태준이 다시 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서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들고 박순례 씨가 차 문을 닫기 전에 저를 봤습니다.
나라 씨, 문 잠그고. 낯선 사람 오면 열어주지 마요. 김미숙 변호사한테 연락해 놓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차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잘 지켜. 차가 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오두막 마당에 저 혼자였습니다. 잣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렸고 하늘은 회색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살인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고리를 걸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앉던 낡은 의자, 테이블 위에 양철 컵, 벽에 걸린 낡은 달력.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처음으로 정말 혼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발을 뻗었습니다. 강하게, 또렷하게. 저는 배를 감쌌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이 산을, 이 서류들을, 이병수 할아버지의 30년을 지금 이 순간 지키고 있는 것은 저뿐이었습니다. 19, 혼자 한겨울 산 위에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면 이 산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의 30년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물을 올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흰 것들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잣나무 가지 위에 쌓이는 눈. 고요하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끓는 물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김미숙 변호사가 올 것이었습니다. 박술래 씨가 소식을 전해줄 것이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는 치료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만 버티면 됐습니다. 딱 오늘 밤만. 눈이 사흘 동안 내렸습니다. 봉수 할아버지는 원주에 입원했습니다. 박술래 씨가 매일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상태가 위중하다. 폐에 물이 찼다. 그래도 의식은 있다. 저는 그 문자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답장은 짧게만 했습니다. 길게 쓰다가는 무너질 것 같아서 혼자 보내는 사흘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불을 지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장작을 2개 엇갈려 놓고 불쏘시개를 밑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처음 며칠은 2번에 1번은 꺼졌는데 이제는 1번에 붙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게 그 며칠의 버팀목 중 하나였습니다. 사흘째 저녁이었습니다. 김미숙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라 씨, 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개발허가 심의가 다음 주로 당겨졌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당겨진 거요? 강태준 쪽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제출한 이의 서류보다 먼저 허가를 통과시키려는 거예요. 심의 전날까지 추가 증거를 보완해야 해요. 뭐가 필요해요? 바위 창고 서류 중에 지질조사 원본 보고서, 사본 말고 이병수 씨 현장 스케치가 있을 거예요. 날짜가 기록된 손으로 그린 지도들이요. 그것들이 있으면 조사 선행을 입증할 수 있어요. 저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사진 찍어서 보낼게요. 다음 날 새벽 눈이 그쳐 있었습니다. 바위 창고로 가는 길에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2 치수 큰 등산화가 눈 속에 푹푹 빠졌습니다. 임신 8개월 배를 안고 비탈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한번 멈춰서 숨을 고르고 나무를 잡고 다시 올랐습니다. 철문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랜턴에 불을 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반 위에서 스케치 묶음을 찾았습니다. 낡은 고무줄로 묶인 종이들, 이병수 할아버지가 손으로 그린 지형도 들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말려 있었고 연필선이 군데군데 흐릿해져 있었지만 날짜는 선명했습니다. 1983년 4월, 5월, 6월, 강진광업이 채굴권을 취득하기 전에 날짜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씩 펼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워서이기도 했고 아니기도 했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가 이 선들을 그을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아직 아무것도 빼앗기기 전이었을 그때 그저 산이 좋아서 기록하고 싶어서 그렸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40년이 지나 지금 저 손에서 사진으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내고 오두막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살인문 쪽으로 내려다보니 트럭 2대가 보였습니다. 강진건설 로고가 옆면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승용차 한 대, 강태준이었습니다. 이번엔 4명이 아니었습니다. 6, 7, 트럭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눈 위에서 배를 안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발을 옆으로 내디디면서 숨이 금방 찼습니다. 옆구리가 당겼습니다. 그래도 뛰었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미숙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받았습니다. 강태준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사람이 많아요. 트럭도 있어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112, 사유지 무단 침입이에요. 그리고 전화 끊지 마요. 스피커로 켜놔요. 저는 112에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말했습니다. 주소를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또렷하게 했습니다. 살인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나라 씨, 강태준입니다. 얘기합시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의가 내일인 거 알고 있죠. 오늘 안에 합의 썼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 다 없던 걸로 할 수 있어요. 보상금도 올려드릴게요. 충분히. 저는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남자들이 오두막 주변 산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바위 창고 쪽으로 걷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 돼.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뛰어나가 바위 창고 쪽으로 향하는 남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거기 못 가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임신한 배를 잠깐 멈칫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태준이 다가왔습니다. 나라 씨, 위험하게 왜 이래요? 어서 들어가요. 사유지예요. 당신들이 나가요. 강태준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부드럽게 설득하는 단계가 끝난 눈빛이었습니다. 이병수 씨 손녀라는 거 법적으로 아직 인정도 안 됐어요. 지금 이 땅에서 당신이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어요. 일지가 있어요. 스케치가 있어요. 원본 사본이 있어요. 30년 된 종이 몇 장이요? 그때 봉수 할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무서운 거랑 하는 거랑은 별개야. 저는 강태준을 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혼자 이 산을 지켰어요. 기록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무서워도 그 기록이 지금 군청에 들어가 있어요. 변호사 손에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다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한테 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스피커로 켜진 채로 김미숙 변호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태준 씨, 지금 통화 내용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사유지 무단 침입, 임산부 위협, 증거 인멸 시도, 내일 심해 전에 이 녹음 파일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산 아래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이 핸드폰을 받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그의 눈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올라오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강태준이 남자들을 돌아봤습니다. 짧은 눈빛 교환, 그리고 트럭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말없이 서류도 두고 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내려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위에 손을 짚고 겨우 앉았습니다. 눈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옆구리가 조여드는 느낌이 났습니다. 뱃속 아이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세계 연달아. 그날 저녁 박순례 씨가 올라왔습니다. 원주 병원에서 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고비를 넘겼다고, 열이 내렸다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침부터 참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박순례 씨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도.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박순례 씨가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이병수 씨가 혼자 버텼고, 봉수 씨가 이어받았고, 이제 나라 씨가 지킨 거예요. 오늘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산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의 기록이 있었고, 봉수 씨가 지켜온 시간이 있었고, 김미숙 변호사의 목소리가 있었고, 박순례 씨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날 밤 박순례 씨가 자고 갔습니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구리가 간헐적으로 당겼습니다. 아이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종류의 움직임.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박순례 씨를 깨웠습니다. 순례 씨,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알았습니다. 때가 됐다는 것을. 박순례 씨가 눈을 뜨자마자 저를 봤습니다. 한 번에 알아챘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조금 전부터요. 박순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건을 챙기고 뜨거운 물을 올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읍내 산파에게. 저는 그 모습을 벽에 기대어 바라봤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한 것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흰 눈이. 이병수 할아버지가 이 오두막을 지을 때 이런 밤을 상상했을까요? 손녀가 여기서 아이를 낳는 밤을. 진통이 길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박순례 씨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오두막 안이 따뜻했습니다. 랜턴이 흔들렸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고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이 산에, 이 오두막에 울려 퍼지는 첫 울음. 박술래 씨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안 보이게.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붉고 눈을 꼭 감은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너무 작아서 제 손가락 하나가 그 손보다 컸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왔어. 여기야. 엄마가 지켰어.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잣나무 위에 쌓인 눈이 새벽빛에 조금씩 빛났습니다. 회색이던 하늘이 가장자리부터 조용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산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이산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산의 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술래 씨가 이름을 듣고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잘 지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민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강태준이 올라온 날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군청 심의위원회는 강진건설의 개발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의 지질조사 기록과 스케치, 원본 사본, 그리고 강태준 일행의 사유지, 무단 침입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다고 김미숙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이산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나라 씨, 이겼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해요. 이병수 씨한테 감사해야죠. 30년 전에 복사해둔 그 종이 한 장이 한 거예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이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을 꼭 감고 먹는 데 집중하는 작은 얼굴.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인제에 온 뒤로 처음으로.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는 울지 못했는데 무언가를 지켜냈을 때 울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눈물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빼앗길 것이 생기고 나서야 흘리는 눈물. 봉수 할아버지가 산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원주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박술래 씨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야위긴 했지만 눈빛이 전보다 맑았습니다. 산 공기를 마시면 나아진다고 끝내 우겼다고 박술래 씨가 혀를 찼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오두막 마당에 서서 이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품에 안고 있는 이산이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올라왔습니다. 야위고 주름진 손이 이산이의 볼에 닿을 듯 말 듯 한번 스쳤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닿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이산이를 봉수 할아버지 팔에 얹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어색하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마치 오래전에 한번 해본 적 있는 것처럼 이산이가 그 팔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이 봉수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병수 씨 눈이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잣나무 숲 바닥에 이끼가 드러났습니다. 겨우내 회색이던 산이 조금씩 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산이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2달이 안 된 아이가 소리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이 신기하고 또 신기했습니다. 오두막의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이산이를 볼 때 처음으로 등유 랜턴 불빛 아래서 소리내어 웃는 것을 봤습니다. 작게,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못 본 채 했습니다. 그 웃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박술래 씨는 일주일에 2번 올라왔습니다. 반찬을 들고, 이산이 옷을 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고, 마지막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냥 오고 싶어서 왔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좋았습니다. 이유가 없어도 오는 사람. 김미숙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서류를 들고 온 것은 봄이 한창인 날이었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 명의의 산림 소유권 등록 완료 서류, 그리고 이 나라 법적 상속인 인정 결정문. 마루에 앉아 그 서류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나라, 이 산의 법적 소유자, 19살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그 나이가 더 이상 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태준 쪽은요? 추가 조사 들어갔어요. 30년 전 채굴권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오래 걸리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김미숙 변호사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나라 씨, 30억 어떻게 쓸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실 오래 생각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 산을 제대로 지키는 데 쓸 거예요. 법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봉수 씨 치료비, 박술래 씨 식당 지붕 고치는 것도요. 오래됐다고 하던데. 김미숙 변호사가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방향이면 저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어요. 30억이라는 돈이 생겼을 때 저는 한 번도 그 돈이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이 산을 지키며 쌓은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을 지키는 데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처음으로 그 돈이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마당 평상에 앉아 이산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이산이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잣나무 숲을 가리키는 손이 보였습니다. 이산이가 그쪽을 봤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이산이에게 이 산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나무 이름인지 새 이름인지 아니면 이병수 할아버지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에게서 봉수 할아버지에게로, 봉수 할아버지에게서 저에게로, 그리고 이제 이산이에게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동서울 터미널 새벽 계단에서 만난 그 소년을. 검고 맑은 눈, 천천히 김밥을 먹던 손, 그리고 인재행 버스표를 쥐어주고 사라진 아이. 그 아이가 천사였는지 아닌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압니다. 그날 밤 제가 김밥 반주를 건네지 않았다면 저는 그 버스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산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병수 할아버지의 기록도, 봉수 할아버지도, 박술래 씨도, 김미숙 변호사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산이도. 사람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김밥 반주를 줬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이산이를 등에 업고
바위 창고에 올라갔습니다. 철문을 열었습니다. 랜턴을 켰습니다. 선반 위에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본이 여러 곳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김미숙 변호사 사무실, 군청 기록실, 그리고 서울의 환경단체 하나. 더 이상 이 오두막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창고를 비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가 처음 손으로 그린 스케치들, 날짜가 적힌 낡은 종이들, 그것들은 여기 있어야 했습니다. 이산에, 이 창고에. 이산이가 등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잠에서 덜 깬 몸짓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83년 4월 이병수 할아버지의 손으로 그린 이산의 첫 스케치. 이산이 손을 잡아 그 종이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종이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소리내어. 이게 내 증조할아버지가 그린 거야. 이산이야. 내가 태어난 곳. 이산이가 눈을 떴습니다. 랜턴 불빛을 향해. 봄 햇살이 잣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오두막 마루. 봉수 할아버지가 평상에 앉아 있었고 박술래 씨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산이를 안고 마당에 서서 잣나무 숲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내내 회색이던 산이 지금은 연두빛이었습니다. 잣나무 사이로 새순이 돋아난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흔들리며 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가 이 산을 처음 걸었을 때도 이런 봄이었을까요? 발견하고 기록하고 빼앗기고 그래도 기록하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의 봄이. 저는 이산이 귀에 가만히 말했습니다. 예쁘지? 이산이가 나무를 봤습니다. 까만 눈이 빛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직 19살입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강태준 같은 사람이 또 올 것이고 제가 감당 못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봉수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도 무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압니다. 이 산은 저를 기다렸고 저는 왔습니다. 이병수 할아버지의 30년이 저에게 닿았고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산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박술래 씨가 마루에서 불렀습니다. 밥 됐어요. 봉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산이를 안고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넷이 둘러앉았습니다. 박술래 씨의 된장찌개, 봉수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두부조림, 이산이는 제 무릎 위에. 숟가락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오갔습니다. 찌개 더 드세요. 두부 드릴까요? 이산이 졸린가 봐요. 그런데 그 작은 말들 사이에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오두막에서, 이 산에서, 이 사람들과. 식사가 끝나고 봉수 할아버지가 마당 평상으로 나갔습니다. 박술래 씨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이산이를 안고 창가에 기댔습니다. 잣나무 숲이 오후 햇살에 빛났습니다. 아이 이름은 이산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산의 딸. 그 이름이 오늘 이 봄 햇살 아래서 처음으로 딱 맞는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산이 이마에 입술을 댔습니다. 작고 따뜻한 이마였습니다. 밖에서 잣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서걱서걱. 그 소리가 처음 이 산에 올랐던 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